안녕하십니까. 진로 진학의 나침판의 신동우입니다. 오늘은 수학 성적을 결정하는 요인, 그리고 수학 성적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본 연구 논문 중에 수학 성적을 결정하는 요인, 즉, 문이과 계열 및 성별 간 수학 성취도 성장 궤적 비교라 그래서 차인숙 교수, 한국산업기술대학교의 교수학습 개발센터 연구 교수인 차인숙 교수가 발표한 논문이 있는데 굉장히 유의미한 자료이기도 하고,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 논문을 아시게 되면 학생의 자녀의 어떤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 연구 논문을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하는 도중에 중간에 어떤 것이 내 아이에게는 어떤 것이 문제였었구나 라는 생각도 겸해서 생각하시면서 영상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수학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수학 고등학교 때 수학이 이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올해부터 이제 수학 문이과 계열이 통합이 되고, 이제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이렇게 세 가지를 선택해서 시험을 보도록 하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보는 것은 총 이제 30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 22문제가 공통 문제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 8문제씩이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 8문제가 합쳐져서 결과적으로 시험 성적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이 논문에서 매우 재밌게 읽었던 것들 중에 수학 성적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논문 자체는 원래 수학 교수 학습법 연구센터에서 나온 것이니만큼 수학을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잘 가르쳐 줘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 뭐 이런 몇 가지가 얘기를 집중해서 쓰고 있지만, 이제 저는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전달해 줄 때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하고 접목을 해서 수학 성적을 더 높여줄 것이냐, 이제 여기에 초점이 있겠죠. 이제 이런 결정 요인들을 보면 몇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수학 성적은 일단 사교육에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수학 성적이 이렇게 결정되는 요인들 중에 학생들은 언제 문이과가 계열이 분리가 되는지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여기 거론되어 있는데, 그건 역시도 중학교 1학년 때 결정이 된다. 그 다음 수학 성적이 언제쯤 아이들이 이렇게 갈리게 되느냐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는, 그때부터 이제 문이과가 서서히 구분이 되면서 이제 중학교 때 거의 1학년 때쯤에 완전히 나는 문과, 나는 이과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어쨌든 수학 성적의 결정적인 차이를 제공하는 것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의 결정 요인이 된다. 그러니까 고3 때의 성적이 결정이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안에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매우 의미 있는 데이터들이 몇 가지가 나와요.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수학 성적을 얘기할 때, 또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얘기할 때 엄마와 아빠가 싸우기도 하는 집 있죠. 뭐 네가 머리가 나빴니? 뭐 요즘은 그런 일은 없나? 머리가 좋았니 나빴니 이러면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결정 요인을 빼고 나면 결과적으로는 사교육에서 결정이 된다. 그런데 그런 사교육도 역시 이과의 학생들보다는 문과 학생들에서 두드러지게 사교육의 영향력이 커진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수학의 성적을 결정하는 요인은 첫째는 사교육이고, 둘째는 가정환경. 여기에서는 이제 부모 학력이 있고, 이 가정환경 안에
경제력이 있고 부모의 관여 수준. 그러니까 엄마가 아무래도 관여를 조금 더 해야 아이가 공부하는 거 분명한 사실이죠. 그건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학부모님들 고민들 중에 내가 관여하기 때문에 혹시 내 아이가 더 나쁘게 됐나? 이런 고민도 가끔 하고 계시는데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지나친 참견은 좀 약간 뭐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어찌됐건 부모의 관여 수준 역시 수학을 가정환경 안에, 그러니까 첫째가 뭐라 그랬어요? 사교육, 두 번째가 가정환경. 이 가정환경 안에 부모 학력, 경제력, 부모의 관여 수준, 요 세 가지가 있는 거다. 즉 엄마가 조금 더 신경을 써줘야 공부 잘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학생의 이제 성격 유형이 또 결정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가 학생의 성격 유형. 그 다음에 이제 학급 풍토.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왜 담임 선생 바뀌면 그 학급이 전혀 달라지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학급 풍토. 그 다음에 이제 수학에 대한 태도가 있어요. 학생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수학에 대한 태도가 자신감의 여부, 자아 개념, 흥미, 동기, 수학의 유용성에 대한 거, 수학의 중요성, 그 다음에 뭐 성역할 적합성, 여기까지가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수학 불안, 학습 전략, 학생의 정보 처리 양식. 이것도 사실은 이제 배움에 의해서 다져지는 거죠. 그래서 이건 역시도 사실은 독서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독서를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비문학과 관련한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씩 쌓이다 보면 결국 그것이 정보 처리 양식으로 굳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논리적 사고력, 뭐 교수 방법, 평가 방법, 교재 구성, 이런 것들이 수학 성취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 되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쪽 데이터에서 그 학생들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시작을 해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의 학생들을 쭉 조사한, 오랫동안 관찰해서 얻어진 결과이기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동일 가정에서, 재밌는 건데, 동일 가정에서 성장한 두 자녀의 교육 환경 요인, 부모 교육, 학교 교육, 사교육이 수학, 이게 거의 같을 거 아니겠어요? 한 집에 두 자녀가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이 교육 환경 요인이 수학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사하기 위해서 10명의 부모와 각 부모의 20대 초중반의 자녀, 두 자녀를 합해서 30명을 심층 면접해서 조사한 결과 사교육이 수학 성취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미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수학 교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기대치에 대한 고착화 시기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결정적으로 작용한다. 뭐 이런 조사 결과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학생들의 이렇게 수학 성취도의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 것은 사교육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이 이제 밝혀진 것이죠. 물론 이런 연구 자료는 이분이 또 언급한, 아까 이분 차인숙 교수가 언급한 여러 가지 이전 연도의 선행 연구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결과들을 봐서도 역시 그런 결과들이 나왔기 때문에 사교육의 매우 중요한 접점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른 과목은 뭐 어떻다 하더라도 일단 수학이 사교육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이렇게 절대적인 것이니만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아이가 공부를 안 해서 학원을 안 보낸다든지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긴 하죠. 그렇지만 어쨌든 사교육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니만큼 사교육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 논문에서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수학 성취도 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사한 결과 수학 성취도가 상위인 그룹, 한 14.5%가 상위인 그룹의 학생들에서는
수학 교사의 특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더라. 실제로도 그렇죠. 학생들에게 그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수학 교사가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요. 아니 뭐 이건 뭐 제가 직접 뭐 여러 차례 이것은 뭐 직접적으로 물어본 경험도 있기 때문에 나온 얘기지만 이렇게 연구 논문에 의해서도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었다. 다만 중위의 그룹은 한 32.2%의 학생들에게는 수학 교사의 학업적 피드백이 매우 중요하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학교에서 2등급 중반 이후부터 또는 뭐 3, 4, 5, 6등급, 3, 4, 5등급의 학생들에게 수학 성적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결국은 교사의 문제가 가장 크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사의 영향력이 크다는 말은 뭐 실제로 이것은 뭐 제가 여러 차례 다른 학생들을 통해서도 이건 해본 적이 있지만 이 수학적 학업적 피드백이라는 게 뭐냐면 첫째는 과제 검사, 그 다음에 학생의 이해도 확인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느냐. 근데 사실 학교 교육에서 이게 잘 안 되죠. 요즘 뭐 뭣도 하지 마라 하는 여러 가지 제재도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일정 부분 사교육에서 풀어진다고 볼 수 있죠. 또 하나는 학교는 아무래도 이제 공교육이다 보니까 나이든 교사들도 있고 또 나이든 교사가 있다는 것은 뭐 모든 교사는 다 아니지만 아무래도 그 갭이 좀 있겠죠. 물론 뭐 그렇지 않아도 잘 가르치는 교사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작용이 된다. 그런데 아무래도 학원에 가면 나이든 교사보다는 좀 더 젊은 교사들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하고의 어떤 소통이 되죠. 그렇지만 단순히 교사하고의 친밀도만 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학원에서 과제 검사나 학생의 이해도 확인을 정확히 해주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우리 중위 그룹 32%의 학생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위 그룹 학생들 53% 학생들에게는 수학 교사의 기대감, 그러니까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기를 원하고 높은 성취 수준을 기대하고 있는지의 여부, 이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학원을 보낼 때에도 이런 교수법은 사실 교사들이 매년 이렇게 학교의 교사들이요 매년 이렇게 연수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 이렇게 연수 가보면 실제로 열심히 하는 교사들도 있지만 또 많은 수의 교사들은 딴짓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수업이잖아요, 그죠? 뭐 좀 어찌됐건 우리 뭐 그런 면이 분명히 있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이제 이런 설령 또 알고 있어도 또 현장에서 아이들을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가르치다 보면 100% 적용이 되진 않겠죠. 그죠? 아무래도 매너리즘에 빠지죠. 오늘도 안 됐으니 내일도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교사들에게도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니 뭐 100%는 단 아니죠. 그렇지 않은 교사들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있는 거죠. 어찌됐건 하위권 학생들에게는 수학 교사의 기대감이 수학 성취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해서 학원을 보낼 때에도 이 교사가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예를 들어 공부 잘하는 이과 계열의 학생이 어디 학원 A 학원이 좋다 그래서 그 학원을 보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취 수준이나 그 교사한테 기대하는 수준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하위권 학생들에게는 더 마음을 다져줘야 되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성장에 대해서 아주 작은 성장이라도 놀라워해 줄 수 있는 그런 교사가 이 하위권 학생들에게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수학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 이런 사실들은 매우 명확하게 제시된 것이니만큼 우리 학부모님들이
우리 자녀 현재의 수준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실 이렇게 수학 교과가 이렇게 이제 그 아이들에게 뭐 수포자라고도 부르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이제 학생들의 수포자 비율은 대략 거의 한 60% 정도에 달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아까 중위권 아까 상위권이 14점 몇 %였고 중위권이 한 32%뭐 이 정도였잖아요. 하위권은 53%. 즉 60% 정도 중위권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수포자가 있다는 사실인 거죠. 퍼센트 비율로 따지자면. 예, 그런 의미에서 수학 성취도는 사실은 이제 학생들에게 수학이 왜 필요한지 요거까지 나가면 좀 너무 나가니까 여기에 집중할게요. 일단 그래서 어쨌든 이런 문제들은 수학의 어떤 흥미를 경험해 보기도 전에 학생들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암기식 문제풀이로 풀이를 통해서 점수 따기에만 몰입한 결과가 바로 이런 수학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게 하고 수학을 포기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 연구 성과에 연구 어떻든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에게는 사실 수학을 현재 잘 모르고 있다면 또는 아까처럼 수학이 현재 학생이 알아서 해줄 수 있는 부분보다는 일단 이제 학원이나 이런 곳을 사교육에 일단 보내는 방법이 일단 수학의 성취도를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이다. 그렇지만 그것도 상위권이냐 중위권이냐 하위권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몇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초등학교 4학년 때는 평균 수학 성취도에서 이과 계열 남녀, 문과 계열 남녀 학생들을 그러니까 다 큰 학생들을 초등학교 때부터 다 이제 쭉 오랫동안 이제 연구한 결과인 거거든요. 수학 성취도에서 4개 집단 간, 좀 전에 얘기했던 문이과 계열의 남녀, 요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지만, 이때까지는 문과 남학생의 평균 수학 성취도가 가장 높고, 이과 여학생이 가장 낮았다. 그러나 초등학교 5학년 때는 이과 계열과 문과 계열 학생 간의 평균 수학 성취도가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초등학교 계열 내 성별 간 차이는 그러니까 계열 내 문과 계열과 이과 계열 간의 남녀 이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진 않지만 요때까지는 남학생 집단이 여학생 집단보다 평균 성취도가 더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초등학교 6학년이 되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의미가 있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과 및 문과 계열 모두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성취도가 높게 나온다. 특히 문과 여학생과 남학생 간의 격차가 커진다. 중학교 1학년이 되면 문과 여학생이 문과 남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평균적으로 높다. 중학교 2학년부터 이과 여학생, 남학생, 문과 여학생, 남학생 순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이 집단의 순위가 똑같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즉 여기서 물론 정말로 극히 일부가 예외적인 수준으로 작용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런 범주 안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수학 교사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수학 교사의 아까 이제 학업적 피드백을 얘기했잖아요. 수학 교사에 대한 기대감을 포함한 뭐 교사의 전문성이나 또 학업적 피드백. 그러니까 그 학생이 갖고 있는 그 학생의 인식에서 수학교사에 대한 전문성, 수학교사의 학업적 피드백, 수학교사에 대한 기대감을 포함해서
각각 어떤 거를 이 연구 논문에서는 이제 조사를 했냐면 수학 교사의 학업적 피드백은 과제를 꼼꼼하게 검사한다. 첫째, 둘째, 학생들이 수업 중에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학업적 피드백으로 봤어요. 그걸 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과제를 꼼꼼하게 검사하는 것. 그 다음 꼼꼼하게 너 했니? 끝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제 확인하는 거죠. 학생들이 수업 중에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그 다음에 수학 교사에 대한 기대감으로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기를 원한다. 학생들의 높은 성취 수준을 기대한다. 이 두 가지로 이 기대감을 나타냈어요. 즉,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고 학생의 높은 성취 수준을 기대하는 이 두 문항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 그 다음에 수학 교사에 대한 전문성은 세 가지 문항으로 나눴는데 수업을 열심히 한다. 담당 교과에 대한 지식이 많다. 수업 내용을 알기 쉽게 잘 가르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조사를 해서 학생들에게 이제 이런 변수들을 가지고 아까와 같은 그런 결과물들이 도출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상위권, 이과 계열의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과 계열 학생이 문과 계열 학생들보다 수학 교사의 교수 역량에 대해서는 잘 가르치고 있어. 그러니까 잘하는 뭐라 그러죠? 훌륭한 목수라고 그랬나? 잘하는 목수는 연장을 탓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처럼 잘하는 애들은 교사야. 그건 그렇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아까처럼 중위 그룹과 하위 그룹은 다르게 평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학원을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해야 된다는 우리가 이제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아이들은 어떻게 해서 수학 성적이 그렇게 결정이 될까에 대한 아까처럼 사교육에 대한 얘기가 이제 집중적으로 거론이 되는데 사교육 시간 분포에서 이과 학생들의 경우에는 주간 7시간 이상으로 가장 많다. 근데 문과 학생들의 경우 주간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이 가장 많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교육에 노출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과 계열의 학생들은 7시간,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는 7시간을 사교육에 보내고 있지만 문과 계열의 학생에게는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이니까 상대적으로 훨 적죠. 지금 이제 이런 문제들은 사실 다른 문제로까지 연결이 돼요. 다른 과목까지도.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 학교에서도 문이과가 이렇게 통합이 되다 보니까 수학 성적이 문과 계열의 학생들의 내신은 떨어지고 이과 계열의 학생들은 내신 올라갔죠.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내신이라고 하는 건 상대적 등급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원수가 많아지니까 이전에 2등급이었던 학생이 이과 계열에 이전에 2, 3등급 했던 학생들이 지금은 1등급이나 2등급이 되어져 있고 예전에 문과 계열의 1등급 학생이 이제 2등급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모든 학생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번에 이제 수시에서도 문과 계열의 학생들의 내신 성적은 떨어질 것이고 이과 계열의 학생들은 학생부 교과 성적에서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 당연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어떤 성적의 분포도도 문과 계열은 더 낮아질 것이고 이과 계열은 더 높아질 것이다. 이런 게 이제 추측이 가능하죠. 왜냐면 아까처럼 수학의 성취도의 결정 요인이 생각보다 다른 과목으로 전파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수학의 어떤 성취도의 결과가 다른 과목까지도 이제 점수를 끌어내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전에 보면 이제 여기서 또 결정 요인이 한 가지가 더 있죠. 국어라고 하는 과목이 또 있는데, 그러니까 국어를 1등급을 맞았냐, 1등급을 확실히 잡고 가냐, 안 잡고 가느냐에 따라서 수학이나 영어에 대한 성적하고도 이 관계가 있지만,
이제 오늘은 제가 어찌됐건 수학 성적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수학 사교육 시간은 4개 집단 모두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교육 시간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과 계열 학생들이 문과 학생들보다 사교육 시간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당연히 성적도 더 높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문이과 계열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조사 결과가 있는데 요거는 뭐 별 없을 것 같, 그러니까 얘기 안 해도 그 엄마 아빠의 어떤 학벌이 무엇을 결정하는지에 대해서는 뭐 굳이 그것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교육의 효과는 이과 학생들보다 문과 학생들에게 더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에 수학 성취도 성장에 대한 학생 간 차이에 있어서도 차이에 대한 거에 있어서도 이과 학생들의 경우보다 문과 학생들의 경우에는 설명량이 2배가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수학을 한다 그래서 이과 계열의 학생이냐 또 문과 계열 학생이냐에 따라서 살짝 더 다르죠. 그러니까 뭐 이런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사교육을 학원을 선택할 때 있어서 교사가 수학 교사인데 만약에 초등학교 학생들이라면 수학 교사인데 초중 학생들이라면 수학 교사인데 꼭 수학과 교사가 아니라 수학과 출신의 교사가 아니라 문과 계열인데 수학을 잘한 교사라면 아무래도 말이 좀 더 있겠죠. 그러니까 수학 교사의 경우에도 그 수학의 그 교사가 갖고 있는 성격 유형에 따라서 내 아이를 보내는 것도 좀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왜냐면 설명량이 더 많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과 계열은 뭐 대충 이거 몇 개만 얘기해도 알아듣는데 문과 계열 학생의 경우에는 설명량이 더 많아야 내가 더 잘 알아듣는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사교육 시간을 한 단위를 더 높인다는 것은 한 시간을 더 높이면 이과 학생의 성취도 성장은 6.36점이 향상이 된다. 수학을 1시간 이상을 아까 주간 단위에서 1시간 이상 더 늘리면 여학생의 경우에는 성취도는 6.36점이 변하는데 문과 여학생의 성취도 성장은 8.53점이나 된다. 그러니까 2점이나 더 높아지는 거죠, 성적이. 그러니까 문과 여학생에게 수학 학원을 보내는 것이 훨씬 더 적합한데, 보내도 어떤 학원을 보내야 되느냐? 이 아이 수준에 맞는 학원을 보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아이의 학업 성취도 더 많이 올라올 거니까. 아까처럼 하위권 학생들이라면 53% 하위 53%에 해당하는 학생이라면 선생님이 나한테 거는 기대감이 무엇에 더 있느냐에 더 집중하는 것이고, 중간이라면 어떻다? 아까 앞쪽을 돌려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결국 이제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달라지니 이렇게까지 많이 달라지니 뭐 우리 수업 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쓴 논문인데, 이게 저는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우리 학생들을 직접 만나는 관계이다 보니까 이런 측면보다는 이것은 이제 교사들 연수 시간에 하는 얘기인 거고, 제가 아까 좀 전에 쭉 얘기했던 초점의 경우에는 우리 결과적으로 보면 사교육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수학에서. 그리고 그 수학에서 현재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학원을 결정하는 요인도 달라져야 한다. 남들이 저 학원이 A 학원이 잘 가르치니까 예를 들어 그 학교 전교 1등이야. 이과 계열의 학생이야. 나는 문과에서 뭐 3등급 하는 학생이야. 근데 제가 A라는 학원을 다니고 있으니까 그 A라는 학원에 다녀서 내 아이의 성적을 올릴 것이다. 이런 기대는 하지 마라. 사실 그런 걸로 인해서 사실 실패한 학부모님들 많이 봤습니다. 꼭 지금 말고라도 이전에도. 그러니까 결국은 내 아이에게 맞는 학원은 따로 있는데
그런 것을 결정할 때 문과 계열의 학생이라면 설명량이 많은 교사가 필요한 거고, 선생님이 학생을 평가를 어떤 것으로 하느냐, 또 기대감이 어떠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요인이 있다. 그 다음에 이 수학을 잘해야 되는 이유는,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수학을 잘해야 되는 이유는, 수학은 첫째 문제 해결 능력을 가져다 준다.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하는 거, 얘가 수학을 풀었지 문제 해결을 푸는 거냐? 문제를 푸는 거냐? 아니, 문제도 풀고 그걸 해결한 거죠. 그 과정에서 얻어지는 논리적인 구조가 있고 사고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바로 그 과정이 다른 과목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죠. 수학에서 배웠던. 그러니까 수학이 나한테 무엇이 도움이 돼? 예전에 제가 이런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치과를 자주 갔던 치과의 이제 의사에게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 이 대학교 때 그 미적분을 다시 배웠을 텐데 미적분이 실제로 도움이 얼만큼 되는지 알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게 뭐가 도움이 되냐, 난 도움 하나도 안 된다. 실제로 이런 적도 있었죠. 하지만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굳이 대학교 때 치과에서 대학교 때 굳이 미적분을 배우는 이유도 그런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학생들의 어떤 사고력을 키워주는 거고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거다라는 문제인 거죠. 근데 여기에 다른 과목까지 다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학 공부는 열심히 꽤 많이 잘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해와 설득이 필요한데, 이과 계열이라면 설명이 좀 부족해도 빨리 알아들을 것이고, 문과 계열의 학생이라면 훨씬 더 많은 얘기를 좀 더 많이 해줘야 되겠죠. 어쨌든 이제 그런 과정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변화해진다. 그 다음에 실제로 사실은 이제 수학을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수학은 투자한 시간이라고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투자한 시간이 얼만큼 있느냐. 사실 그렇게 따지면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네요. 어찌됐건 제가 이제 오늘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수학에 대한 얘기를 몇 가지 했는데, 여기에 한두 가지가 더 있네요. 그 교사의 수업 역량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에서 이과 학생들과 문과 학생들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아까와 같은 이제 그런 얘기였는데, 수학 교사들이 이과 성향이 강한 교사들이고 수학을 잘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문과 성향의 학생들에게는 그닥 잘 가르치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이 좀 부족해서 이 문과 학생들이 공부하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 뭐 말은 되기는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격차가 더 커지는 것은 아닌지, 이런 문제가 남아 있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학교에서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학원에서라도 해결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또 하나는 초등학교 4학년과 5학년 구간에서 수학 성취도가 가장 높았던 문과 남학생들에게서 급격한 수학 성취도 하락이 발생이 됐다. 이 문제는 결국은 이 가장 큰 이유는 모르겠지만, 문제는 초등학교 수학 교사들은 4학년과 5학년 사이에, 또는 우리 이제 학부모님들 4학년과 5학년의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는, 특히 문과 성향의 남학생들에게는 수학 성적을 올려야 되는 그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어떤 의사소통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을 많이 그러니까 이해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좀 전에 얘기했던 것으로 수학이 왜 필요한지 문과는 이해해야 공부를 잘하거든요. 이해가 안 되면 공부를 하기가 싫죠. 그리고 실제로 뭐 문이과 막 이렇게 나오고 내가 이과 갈 것도 아닌데 왜 수학을 왜 잘해야 돼?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데 바로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4학년과 5학년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경우에는 정말로 남다른 지도가 필요한 거죠. 수학을 잘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충분한 설득이 필요한 거죠. 이해와 설득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제가 이제 수학 성취도에 대한 얘기를 잠깐 그 한국산업기술대학교의 차인숙 교수님의 연구의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제가 이거는 이거다. 꼭 우리 그 학부모님들에게 좀 알려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수학 성적은 그런 것 같아요. 수학 성적은 지금처럼 사실은 우리 지금 아까 제가 진학과 관련해 입시와 관련해서 잠깐 아까 언급해 드린 것처럼 1학년과 그 고등학교에서 내신 성적에 지금 결정하는 요인들 중에 이과 계열의 학생들은 내신 성적이 조금 올라가고 문과 학생들의 경우 낮아졌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것이 진학, 입시 결과에서도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실제로 이제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요소들이 있어요. 내가 문과 계열의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이과 계열로 가게 할 수 있는 어떤 학문들이 몇 가지가 있죠. 예전에 한의예과의 경우에는 이과 계열만 모집했지만 지금은 인문 계열 학생들도 모집하죠. 간호학과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죠. 소프트웨어 분야의 경우에도 문과 계열 학생들이 얼마든지 해갈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모든 대학은 아닙니다만 일부 대학에서는 인문 계열 쪽의 학생들에서 그 소프트웨어 학과의 학생들을 선발하기도 합니다. 또 이제 또 생명과학 쪽의 경우에도 문과 학생들이 좀 참여가 가능한 부분이죠. 또 그 인공지능과 관련한 물론 뭐 넓은 의미에서는 다 소프트웨어 계열이네요. 어쨌든 그쪽 분야에서는 문과 계열이라고 해도 얼마든지 개입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문이과를 딱하니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학문은 있기야 있죠. 뭐 물리학과 또 화학과 또 수학과 뭐 이렇게 있긴 합니다만, 또 기계공학 이렇게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구분이 딱 안 되는 학문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운데 쪽에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 문과나 이게 아니라 가운데 쪽의 학생들의 경우에는 문이과 계열에서 그나마 참여가 가능한 학과들을 좀 알아보면서 이과 계열에 좀 진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이것도 관련돼서 한번 기사를 써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쪽에 있는 학생들을 이 갈만한 이과 계열의 학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것도 좀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네요. 입시에는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제가 지금 진행해가는 지금 오늘 제가 수학과 관련한 얘기를 했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녀의 어떤 성적을 한 단계 점프업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